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 금리 인하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무슨 경제 뭐 해박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창용 하는 총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작년 7월, 8월 달쯤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뭐 여러 정책 기관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7, 8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최초로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집값이었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운운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국 성장률이, 이제 예측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로 한 2.2%에서 2.3%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약 1.5%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정적이다.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금리 인하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대놓고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는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실물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고 주변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중개업만 해도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상당히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4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이 그 회의가 있죠.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날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동결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로 상당히 좋지 않지만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새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행보 때문이에요. 제가 이창용 하는 총재의 행보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서 금리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인상될 것인지, 아니면 동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진짜 많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경제 성장률 안정적으로 2%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라고,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 정부. 근데 내가 어떻게 집값을 내리니? 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부동산 대책회의 갔었던 금통위. 이게 7월달 기사고요. 이것도 7월달 기사예요. 주택 과열 성토장된 7월 금통위. 정부 부동산 대책 촉구 한 목소리.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률을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수 침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시장 과열됐어. 되게 안 좋아.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7, 8월 달에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솔직 담백하게 욕먹기 싫어서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7, 8월 달에 제가 방송을 했던 부분을 보면 아마 욕먹기 싫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풀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엄청나게 욕먹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되게 타이밍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게 똑똑한 분께서 모르셨을까요? 집값이 강남 송파, 특히나 송파 구역, 잠산대청 삼성동의 역세권 개발,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삼성동의 개발 호재라든가, 그리고 그 잠실 운동장에 마이스 복합단지를 설치하는 그런 개발의 호재 때문에 잠산대청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단 말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그래서 집값이 분명히 오를 거라는 걸 알면서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영향도 주지 못했고, 누르면 누를수록, 누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튀어오를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6월 달에 풀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6월 달에 풀었어야 돼요. 왜냐면 5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6월 달이 만기라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부동산 집값이 더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욕을 먹더라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아마 하반기 때 집값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것도 같은 비슷한 의견이에요. 근데 욕을 먹으면서 풀었는데 그걸 국토부 차원에서 욕을 먹으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목동, 그 압류목성 부분, 그 지역도 1년을 추가 연장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로 인해서,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 지역에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이 하반기에 집값 상승 압력 때문에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욕을 먹으면서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때 욕을 먹기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집값 내려. 그리고 지금 대출이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 정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니? 니들이 집값 안 잡아주고 가계부채 안 잡아주면 내가 절대 나는 금리 안 내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때 그래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통해서요. 대출 규제해, 대출 막아. 그래서 대출이 완전히 그냥 막혀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되게 혼돈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나와서 사과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행들이 금리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시초가 된 것도 이창용 한은총재 7, 8월 달에 주택 내려, 가계 부채 줄여,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은행에 대출 내주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은행이 대출을 안 내주는 것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은행들을 되게 압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상당히 올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역대 최고의 그런 실적을 작년에 약 42조 원인가요? 그게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뒤틀린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7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2023년도 5월 달에 얘기했던 발표 기사를 보면요. 돈 풀고 금리 낮춰 해결하는 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경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해서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도 내가 금리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지만 재정부에서도 도움을 줘야 돼.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움을 줘야 돼. 돈을 풀지 않으면 지금 되게 힘들어. 금리만 해갖고는 지금 그게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추경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이창용 한은총재인데, 이 당시만 해도 돈 풀고 금리 낮춰 해결하는 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은행 총재님 정치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그 시장을 보는 눈과 그리고 본인이 욕을 먹지 않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이시면 한국은행 총재답게 욕을 먹더라도 우리나라를 살리는 쪽에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 됐었는데, 이때 금리 실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에 최초로 금리를 인하하고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기론 때문에 희한하게도 금리는 인하됐는데 은행 금리는 상승하고, 그리고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상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어떤 토끼도 잡지 못하고 전부 다 놓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그런 협박성 멘트들로 인해서, 뭐 협박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되게 지금 경제도 못 살리고
그렇다고 은행의 이자 장사도 못 막고 그렇다고 가계 부채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 네, 그때 환율 때문에 그리고 가계 부채 때문에 이 그 금리 못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환율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탄핵이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환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단순히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7, 8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금리를 지금 세 차례 내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환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욕을 먹지 않기 위한 그런 정책성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확실하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025년도 4월 달 기사인데 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또 4월 달 되니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창용 총재께서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할 특별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까?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서민들이 살기 힘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받는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런 담보대출, 집을 사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폭 손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딤돌 대출 때문에 그 6억 미만의 집을 사서 그 집을 사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위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대출을 많이 내줘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집값이 올랐다라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들이 받는 대출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겁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창용 총재께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받는 이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정책 금융 적당히 내줘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연금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저리로 도와주는 정책 금융 대폭 손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등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저리로 도와주는 정책 금융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금 대출이 대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든 저소득층이든 간에 대출 내주지 마.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 내주고 그냥 저리로 내주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내주지 마. 대폭 손질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과 저소득층 저리로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대요. 근데 그러나 이것이 집값을 밀어 올려서 그만큼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정책 금융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언뜻 보면 그럴싸합니다. 네, 언뜻 보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저소득층 도와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맞대요.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연하게 맞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맞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면서 정책 대출을 많이 내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을 밀어 올린대요. 근데 지금 경기도 집값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은 6억 이하, 5억 이하의 집들,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9억 이하의 집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뭐 5억 원 이하의 집이 서울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집값을 만약에 상승시킨 거라면 경기도의 집값이 올라야죠. 서울의 집값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저리로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을 밀어 올렸다라는 게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본인 욕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저리로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다. 그러나 집값을 밀어 올려 그만큼 집을 사기 더 어렵게 정책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5억 이하의 주택들이 지금 과연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정책금융으로 돕는 것이 집값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대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야당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없게끔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어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그런 계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호소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다 해서 탄핵이 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니들도 잘한 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합치와 합의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단독적인 정치와 그런 단독 법안 처리로 인해서 그런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상당히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준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게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공급주택이 못 늘어난다는 건 무슨 궤변입니까? 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도와줘서 주택 공급이 못 늘어납니까? 네,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돈도 돈이지만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그 달콤한 이야기지 않니? 그렇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니들이 할 일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현 부동산 금융 관련 제도가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들은 투기자들이야, 투기꾼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은 무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거야 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기 돈 30% 넣고 70% 빌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투자했다가 소위 로또 분양을 맞는다면 다른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투기성으로 몰아넣는 제도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요. 네, 5억 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곳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서초구 잠원동에 매매가 40억이 넘는 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에 자기 돈 30%를 넣고 70%를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DSR 때문에. DSR 때문에 받지도 못할 뿐더러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로또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디딤돌 대출 5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아서 로또 분양을 받고 있대요. 이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연결이 되는 얘기처럼 보이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를 로또 분양해요? 지금 40억짜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40억짜리 아파트에 로또 분양이요?
분양가가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25평이 35억이에요. 그리고 실제 분양가가 17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디딤돌 대출 5억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가지고 로또 분양을 받아가지고 투기 세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안한 얘기입니까?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이창용 하는총재 분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대충 끼워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다. 이 70%를 빌린다? DSR은 어디 갔습니까? DSR 지금 40% 적용되는 이 DSR 어디 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돈 30% 넣고 70%를 빌려서 상한제 지역에 투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정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소득자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집을 사고 있어서 로또 분양도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에 몰려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한 방에 10억씩, 20억씩 올라가는 로또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 못 내려. 4월 달에 금리 안 내려. 못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대출을 우선 해달라고. 끼가 앞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얘기 하시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참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또 저소득층의 대출을 우선 해달래요. 참 그러네요. 네. 저소득층 정책 금융 돕는 것이 집값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신다면서 또 저소득층의 부동산 대출을 우선 해달래요. 네, 제가 이러니 이창용 하는 총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손님 해결 안 하면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또 금융당국으로 또 경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달, 8월달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 금리 못 내려. 4월달에 금리 안 내릴 거니까 부동산 어떻게 좀 잡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의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이번 4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부동산 쏠림 현상 해결 안 하면 저성장 고착화. 그럼 돈을 벌게 해주시든가요. 주식시장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성장할 것 같은 부동산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국부 펀드에서 미국 주식에 상당한 많은 돈을 넣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럴까요? 왜 미국 주식 시장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들쑥날쑥해요. 삼성전자가 그 성장을 하면, 하이닉스가 성장을 하면, 현대자동차가 성장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5만 원대, 6만 원대입니까? 그리고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만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되고, 그리고 양도세도 없는 환율, 그 외환 시장, 그 외환 차익 같은 경우는 양도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서민들께서 코인으로 몰려가면서 코인이 들쑥날쑥 코인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번 돈, 내가 부동산으로도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고 주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코인으로 가면서 코인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면서 그 주식이, 코인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빠르게 올라가면 또 빠르게 하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급속도로 상승하는 건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량하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쏠림이요? 그럼 코인 쏠림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코인에 지금 쏠려 있는 젊은 분들의 지금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거를 해결 안 하면 저성장 고착화되면 뭐 코인에 지금 쏠려 있는 거 해결 안 하면 저성장 고착화됩니까? 얘가 이게 자산이 어디론가는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코인으로도 움직이는 것이고 부동산 쏠림 현상 지금 경기도 인천 그 지방은 지금 완전 무너졌는데 어디가 지금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의미에서 4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창용 은행들 자산 70%가 부동산이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은행들 자산이 70%, GDP 대출
대비 가계 부채 비율 80%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뭐 해결책을 주시든가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 갚아버리면 가계 부채 비율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창용 하나총재도 그렇고 박상원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야당도 그렇고요. 전세제도 없애겠다는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DP 가계부채 비율 8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 그러니까 갚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줬잖아요. 그 전세금 돌려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특이성이 우리나라엔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건데, 이거를 80%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것은 서민들 디딤돌 대출, 그리고 그런 보금자리론 대출 내주지 말아서 전세도 내주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해가지고, 그냥 월세로 싹 다 살게 해. 그래야지 전세제도 없어지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을 80%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건 전세대도 없애, 월세로 살게 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사실 때도 대출을 내시기 때문에 집도 웬만하면 사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집 사지 마. 돈 없으면 전세 살지 마. 돈 없으면 그냥 월세 살아.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이번에 4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상의 빈님, 이창용은 소위 짝물 계통이라고 합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사람이란 얘기죠. 더욱이 문재인이 임명한 정책 노선 민주당과 같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람에게 끌려다녔으니 대한민국 경기 침체 시라는 이창용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이 맞으시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어쨌든 실기하신 건 맞아요. 7월 달에 금통이 부동산 잡어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실기하는 바람에 10월 달, 11월 달 연속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때 경기 침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성토하시던 분께서 지금 경기 침체 추경 안 하면 경기 침체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돈 풀고 금리 낮춰 해결하는 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근데 지금 추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오직하면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창용 하는 총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세요.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의 안정성, 그리고 물가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파월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부럽다. 집값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집값이 거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상당히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고 하셨거든요.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번 4월 달 금리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봤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또 뭐 금리 인하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까시는 거 보면 부동산 쏠림 그리고 지금 대출 금리 대폭 손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저소득층 신혼부부 도와주는 거는 집값을 올리는 안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인 거 맞죠? 6월 달까지. 그래서 지금 어제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지역에 서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그러니까 매매 실거래 신고가 제로라고 해요.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서초의 메이플자에도 지금 3월 25일 이후로는 거래가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망세인 건 맞다.
그리고 대선이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힘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정책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좀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임대차 3법에 무제한 갱신 청구권, 윤정호 의원께서 발의를 한번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20대 주요 정책 과제로 그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으신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임대차법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10년 청구권 이거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 왜냐면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 여론 때문에 욕을 먹고 다시 그거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국회도 장악을 하고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못할 것이 없다. 무소불위의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우려스럽다기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은 정치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국회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그런 건전한 그런 그 합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국회랑 똑같은 색깔의 그런 대통령이 나오신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 장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지만 지금 어쨌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산사람님, 네. 하는총재님 정치, 네. 그렇습니다. 강세상예비님, 총 통화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시장 통화량 줄인다는 건 경제를 쪼그라뜨리겠다는 얘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돈풍기 앞장 설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돈을 역대 가장 많이 풀었던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죠. 뭐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어쨌든 역대 가장 많은 통화량을 푼 것이 문재인 정권 때고. 근데 지금 그것을 80%까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80%까지 줄여라. 단 한 번도, 지금 역사상 한 번도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것을 꺾어낸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맞죠? 네, 강상희 비님 말씀대로 경제를 쪼그라뜨리겠다.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포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대선까지는 관망세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집중될 것이라서 비싼 지역에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또 서울에 집을 사실 수 있으면 빠르게 집을 사셔라. 네, 어디를 사시든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둔화, 성우 공법 가나 불어 상승폭은 올 들어 최고.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 푸니까 집값이 오르네. 라는 것과 그리고 풍선 효과로서 그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느꼈잖아요. 반포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 잠산대청을 묶어놔서 반포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토화제 풀었을 때 송파 집값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묶으면 아마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왜냐하면 지금 노도관 같은 경우에 뭐 관악, 뭐 금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하려면 그런 지역에 재건축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에 재건축해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일반 분양을 할 만큼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 건설사들이 그 재건축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네, 성공평 관악 불호 상승폭이 올 들어 최고랍니다. 네, 정말 그런 큰 그림으로 정말 집값을, 서울의 집값을 올려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말을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 네, 잘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리액션,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달 4월 달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같은 색깔이 오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묶음으로 해서 금강구 노도강의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런 큰 그림이다. 재건축을 위한 큰 그림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북 은평 관악구로 상승폭이 올 들어 최고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 큰 그림이 정말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 좀 지어주세요. 집 좀 지어주세요. 서울에 집 좀 지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집값 좀 상승 부양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경제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지금 초과 상가를 다 태우는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